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이른바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치아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노년이 될수록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치아 상실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변화할 수 있어 마음의 병까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잇몸이 막 붓고 아프고 하니까 너무 불편했거든요. 어금니 한 개밖에 없고 위에 이빨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 과거에는 치아를 모두 상실했거나 극히 일부만 남은 무치아 환자가 선택하는 방법은 틀니를 사용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니는 음식을 먹는 데 한계가 있었고 2, 3년 주기로 틀니를 계속 수정해 주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해 상실된 치아를 회복시키는 기술이 발전해 틀니의 여러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치아가 상실된 경우 전악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치료함으로써 틀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준혁 원장과 함께 노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전악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유형은 우리가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뼈 속에 들어가는 큰 나사의 그런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보철을 이제 만드는데 그 보철의 유형을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보철입니다. 언제든지 이걸 쉽게 풀어서 다시 재수리할 수 있는 그런 나사식 임플란트 그 보철이 있고요. 접착을 해서 그 위에 나사 홀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완전 자연치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시멘트 유지형 이런 보철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혼합을 해서 쓰는 그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술자가 이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 필요에 맞게끔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전체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보철 타입을 또 생각해 보면 치아 타입의 보철이 있고 또 치아 타입의 보철만으로는 여기 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결손이 심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조금 충분한 만족감을 주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 그런 보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덴처라고 해서 이 틀니를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임플란트도 있겠지만 요즘에 잘 쓰는 추세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꼈다 뺐다 하는 가철식이 아니라 완전히 고정을 해서 내 치아처럼 쓰는 그런 것이 요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강 쪽에 그런 결손이 전체 치아가 하나도 없이 결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치료해 주는 치아로 원래대로 회복해 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치료죠. 잘 씹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좀 더 보여지기에도 좀 잘 보여져야 되고 또 위아래의 그런 악관 관계가 균형을 잘 맞아야만이 임플란트 수명이 오래 갑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데 보철을 만드는 기공사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소재를 쓰냐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수행이 됐는지 체크업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분이 계속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요소들이 맞아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전학 임플란트는 그야말로 이런 것들을 토탈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하나의 큰 치료입니다. 네. 단아한 모습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강은주 어머니. 80이 넘는 연세지만 항상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강은주 어머니는 전신질환과 부러진 치아로 인해 윗니는 틀니를 사용하고 아랫니는 전학 임플란트를 진행 중인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편해진 생활에 어머니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어금니 한 개밖에 없고 위에 이빨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금니 이빨이 한 개 그 걸치가 있던 게 딱 부러져 버렸어. 빼갖고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 얘 마침 보니까 얘 이빨로 참 잘 하시더라고. 이래갖고 물어서 얘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저 틀니를 갖다가 한 몇십 년, 한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직파 진료도 잘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잇몸이 내려앉았어요. 잇몸. 그래 좀 잘하는 데 가갖고 좀 편하게 하자고 해갖고 여기 왔는데 전학 임플란트가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고심해갖고 그럼 이걸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갖고 그렇게 결정하게 돼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편하고 씹는 것도 좀 전에까만 낫고. 자, 아시고 이쪽으로 한번 고개 돌려보실게요, 어머님. 자, 아시고 앙 다물어 보세요. 이게 담을 때 턱이 자꾸 걸리는 게 여기가 좀 안 좋으셔서 그렇거든요. 예. 포토 찍고 그 다음에 라이트 다시 뜨고 그렇게 할게요. 자, 어머니 이쪽으로 좀 모셔주세요. 네, 자, 이쪽으로. 가운데 환자분은 오랫동안 틀니를 쓰신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그동안 계속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혹시 가능한가 해서 찾아오셨고, 보시다시피 치아가 이렇게 있는 곳과 치아가 없는 곳은 잇몸뼈가 굉장히 다릅니다. 치아가 없는 곳에 뼈가 굉장히 많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이셨고, 특히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신경하악관이라고 하는 신경관이 있어요. 거기까지의 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금니 쪽으로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시고, 이제 앞니 쪽으로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겨우 나오는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오신 겁니다. 네. 아래쪽에 먼저 임플란트를 4개 정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셨고요.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치아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힘들어서 공들여서 만드는 보철이 잘 맞는지를 미리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틀니를 쓰시는 바람에 이 턱관절도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보철을 이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오늘 찍은 이제 얼굴 사진, 특히 측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가 될 수 있으면 조금 자연스럽고 예쁘게,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 또 좋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오늘 이제까지 했습니다. 다음번 내원 시에는 완전히 이가 나와서 이제 틀니를 안 쓰시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실 겁니다. 고령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고, 나이에 따르는 뼈의 흡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뼈 상태를 굉장히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감으시고요. 예. 살짝이 크게 이 고개를 완전히 한번 돌려보세요. 조금 더 고개 이쪽으로 해서 이쪽을 완전 저기를 봐주세요. 오늘 촬영한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안무 분석이 진행되는데요. 치료 완료 전 얼굴의 연조직을 분석해 미리 치료 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어 환자분들의 막연한 불안함을 덜어드릴 수 있는 거죠. 자, 해보세요. 다물어 보세요. 이렇게 걸리면서 들어오세요. 어머님, 요 다음번에 오시면
이제 이가 완성이 돼서 나올 겁니다. 이제 틀니는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예, 예. 우리가 구강 외에서 치아의 높이를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적절한 치아의 높이가 어떤 높이가 맞는지, 그리고 치아의 평면이 어떤 평면이 맞는지, 그런 3차원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얼굴의 연조직은 엑스레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보철을 만들었을 때 입안에서 어떻게 주변의 우리 얼굴 조직과 잘 조화를 이루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굴 사진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되어야만 기공사가 좋은 보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중요하고, 당연히 심미적으로, 미용적으로도 예쁜 자연스러운 그런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그런 보철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공사가 얼굴 사진, 그 다음에 오늘 구강 사진, 그리고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치아, 요 정보들을 가지고 완전한 보철을 이제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 보철이 입안에 세팅이 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계속 유지 관리,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의외로 고령의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번의 내원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원의 수를 최대한 줄여드리고, 뭐 그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먹는 것도 마음이 편안하고 먹기가 좋다 싶은 그 생각뿐이고, 치아 건강은 이제 잘할 거고요. 다 괜찮겠지. 예. 병원에 있는 기공실이 분주합니다. 오늘 병원을 방문할 박순명 씨의 보철물 제작이 바삐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철물은 의료진의 치료 계획과 기공실의 정교한 제작 기술과 함께 의료진과 기공실의 소통이 어우러져야 하므로, 치과에 있는 자체 기공실은 보철물을 제작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임플란트 치조골에다가 큰 나사를 넣고, 그 나사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보철을 만들어서 잘 씹고 보기도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치과의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를 보철을 만드는 기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공실이 예전과 달리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디지털 장비와 좋은 재료, 그리고 실력,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을 치과에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더구나 전학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굉장히 그 티타늄이라고 하는 가볍고 강도가 높은 이런 금속을 굉장히 정밀하게 밀링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보철이 만들어졌는지를 몇 단계를 거쳐서 검수를 하고, 그런 것들이 환자 입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맞았을 때 그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보철의 수명을 생각한다면 이런 디지털의 장비의 어떤 정밀성, 이런 것들이 전학 임플란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이 오래 가는 데 있어서는 보철물의 어떤 퀄리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철물이 과정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기공사분들이 말하지 못하는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치과의사들이 미리 보살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정성이 들어간 보철은 결과도 다릅니다. 수명도 다르고 결국 환자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치아가 없이 지내다 보니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박순명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납니다.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해 치조골까지 문제가 심해져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30살, 31살 정도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위에 이빨하고 밑에 이빨하고 몇 개씩 빠졌어요. 그래가 먹는 거를 소화를 못 시키니까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소화제 내먹고 훨씬 좋죠. 씹는 양을 또 오래 씹고 즐기는 또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고
안녕하세요. 위에 틀니 너무 불편하시죠, 지금? 밑에 임플란트 상태는 너무 좋으시고요. 잇몸 상태도 좋으시고, 요렇게 조금만 있다가 뼈가 다 만들어지면은 또 잇몸살 안에 있는 임플란트가 밖에 보이게 그렇게 하는 2차 시술을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처음 내원을 하셨을 때는 이제 치아가 이렇게 거의 없는 상태로 이제 내원을 하셨고, 이제 잇몸뼈도 많이 주저앉아서 실제로 임플란트는 치조골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10mm 정도의 높이가 뼈가 필요해요. 근데 환자분은 1mm도 없을 정도로 뼈가 종이짝처럼 전체적으로 얇은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대규모로 하고 1mm 정도, 한 달에 1mm 정도 뼈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뼈 이식을 해서 이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위에는 그 뼈가 다 만들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쪽에는 턱뼈가 좋아서 두세 달 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보철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십니다. 현재로는 밑에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서 지르코니아 보철로 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이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쪽은 임시 틀니로 지금 있는 상태이시고, 뼈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래쪽 보철은 디지털로 이런 보철을 3D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주 정밀하게 들어갔는데, 여기 평면이 보시면 굉장히 이 곡선이 자연스럽게 그런 곡선으로 라인을 밑에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치료 기간이 앞으로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틀니를 쓰시는 거는 환자분이 엄청 불편하세요. 그래서 아래쪽 치아부터 먼저 고정식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이런 아름다운 라인으로 이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과정은 위쪽에 이제 치아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뼈가 지금 한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안에 넣어놨던, 심어놨던 임플란트가 구강 밖으로 보이게 2차 시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을 떠서 이렇게 또 3D로 보철을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과정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의료진과 만나 검사를 진행한 후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러고 난 후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수술은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확인하고 표시를 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그런 다음 임시 치아나 임시 틀니를 장착한 후 몇 개월 지나 영구 보철물을 장착하면 모든 치료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일단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치조골이 1mm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폭이 필요하고요. 한 4, 5mm 정도의 뼈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한 5mm 이상 정도의 뼈가 있어야 됩니다.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조건을 거의 대부분 충족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다만 이제 요즘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 뼈가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어금니 쪽에 이 신경관과의 거리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뼈가 좋은 곳에만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예지성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철 치료법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임플란트가 가능한 그런 적용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뼈 속에 이런 시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혈의 위험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수술한 직후에는 당일날 마취를 했기 때문에 직접 자가 운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얼음찜질을 한 3일 정도까지는 냉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피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이 되는 음주라든지 무리한 운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금년입니다. 니코틴이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흡연은 정말로 절대 피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른 분은 그래 음식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애들 가 놀러 가도 웃을 수 있고 그러고 또 뭐 노래방 가서 노래로 불러도 멋들이도 부를 수 있고 뭐 좋은 게 한두 가지 있으니까 다 하고 나면 여러 가지가 좋겠죠.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 무척 여유로운 표정인 주점갑 씨는 임플란트 완료 후 1년이 지나 오늘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실 정도로 통증도 심하고 과일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기분이 우울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 표정까지 밝아졌는데요.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좋다고 하네요. 틀니를 제가 한 2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원장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음식을 못 먹으니까 틀니가 이렇게 하면 빠지고 아프고 잇몸이 막 붓고 아프고 하니까 한 30분을 못 끼고 있었거든요, 틀니를. 그 음식 먹고 나면 또 빼갖고 세척을 해야 되고 또 낑가야 되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먹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또 검사 좀 하겠습니다. 또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상태는 되게 좋으십니다. 씹히는 힘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이쪽이랑. 예, 좋습니다. 나중에 밑에는 좀 문제가 생기면 네. 그때 치료하는 걸로 할게요. 네. 뭐 위에 임플란트 하신 데는 상태가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김에 스캐닝 한번 하고 갈까요? 임플란트도 스캐닝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스캐닝 좀 부탁드릴게요. 위에 위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만한 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뼈가 결손이 심하고 거의 여기 또 1mm 이하의 뼈를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한 10mm, 최소 10mm 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 시술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여기 보면 여기 인중 있는 데가 엄청 꺼지시고 팔자주름도 굉장히 심하고 아무래도 본인이 오랫동안 틀니를 쓰셨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찾아서 오셨고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뼈 이식을 사각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대규모의 사각동 거상을 하고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이드 시술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보철을 만들어서 위에가 이제 더 이상 틀니가 아닌 고정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를 이제 입안에 끼우게 되셨고요. 치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중도 좀 더 젊어 보이는 그런 얼굴 형태로 바뀌셨고 얼굴도 조금 이렇게 살이 조금 찌셔가지고 보기 좋은 상태로 자연치는 신경으로 인해서 치아와 그 치조골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그런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조금 반응이 좀 무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어보고 엑스레이에서는 그 임플란트 안에 구조물이 보입니다. 안에 안전장치로 들어가 있는 연결 나사가 혹시 풀렸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골이 염증 상태인지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꼭 해야 됩니다. 임플란트도 3개월만 지나면 보험 적용이 돼서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저씨하고 빨리 치료해갖고 같이 다니면서 좋은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자신 있게 웃을 수도 있고 여보 우리 빨리 치료하고 행복하게 어디 다니면서도 맛있는 거 먹고 합시다. 전악 임플란트의 최근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뼈 이식을 굳이 하지 않고도 조금 좋은 뼈의 소수의 임플란트를 가지고도 보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이런 틀니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내원을 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악 임플란트는 환자분의 어찌 보면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삶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치아 건강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의 다른 부위가 이상이 없다 해도 치아가 부실해 먹지 못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지 않을까요? 나의 치아 건강 스스로 잘 지켜서 새로운 인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잘못된 자세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향해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거나 고개를 숙인 채로 화면을 들여다보는 잘못된 자세는 목과 척추에 무리를 주는데요. 이렇듯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 때문에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과거에는 노화에 의해 척추뼈가 퇴행성 변토를 겪으면서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탈출하거나 파열돼 발생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디스크는 건강하십니까? 어깨 이쪽에 완전 송곳으로 완전 찌른다는 느낌. 지속적으로 뭘 갖고 누르듯이 짹짹거리니까 신경이 자꾸 하다가 자다 깨고 그러고 이제 요 진통제 먹고 이제 좀 덜 아프면 이제 지치가 자는 거죠. 지치가. 다리가 심줄이 있지. 거기 이제 이래 저리고 아프고 그리고 많이 못 걸어서 왔지. 디스크 초기에는 목이나 허리에 가벼운 통증만을 일으키지만 계속 방치하게 되면 팔다리의 감각 이상과 근력 저하뿐만 아니라 마비 증상까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때로는 수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증상이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많은 분이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치료를 망설이게 되고 이와 함께 재활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수술 단계에 가기 전 보존적 치료 요법으로 미리 병을 방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디스크와 치료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안기찬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척추뼈 사이에서 우리 몸에서 그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일종의 연골입니다. 그래서 이 연골이 결국 척추뼈 사이사이에서 존재함으로써 척추의 유연성이나 운동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디스크는 다른 무릎 연골과 마찬가지로 20대 후반부터 조금 변성이 오기 시작하죠. 일종의 노화 현상이 진행되는 것인데 초기 노화 현상은 주로 탈수라는 어떤 그런 그 기전에 의해서 노화가 또는 변성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변성이 진행되고 나면 디스크 자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심해지면은 척추 자체의 변형도 주기 때문에 일반 환자분들께서 척추의 통증, 특히 경추통이나 요통을 호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 압박에 의해서 상지 또는 하지 쪽으로 방사통 또는 저림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디스크 환자를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카테고리를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요소는 환자의 증상과 그 다음에 방사선 촬영, MRI 같은 방사선 촬영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그룹에 있어서는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자가 증상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MRI 소견도 신경 누르는 게 훨씬 좋아지는 사람을 우리가 A그룹으로 나눈다 치면, BC그룹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D그룹 같은 경우는 치료하는 과정 또는 이후에도 환자의 증상도 별로 호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MRI 같은 그런 영상 장비의 결과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환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마비 증상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A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결과의 환자들이고, D그룹 같은 경우는 어쩌면 수술적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환자들이 좀 애매한데요.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증상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수시적인 MRI를 찍어보면은 MRI 상에는 크게 변화가 없거나 또는 또 오히려 약간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그룹 같은 경우는 MRI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환자의 증상 자체는 그렇게 별로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B그룹, C그룹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결과가 어떤가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답은 하나 있습니다. 디스크는 자연 치유된다는 것.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보존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 자체가 흡수가 된다든지 염증이 가라앉음으로써 통증이 완화되면서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단은 디스크 증상이 발생되면 처음에 통증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몇몇 케이스에서 보시다시피 통증 주사를 통한 신경 차단 수술이라든지 염증 주사를 놓게 되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이전에 아주 다양한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많이 올랐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시원하게 느껴지는 6월의 아침. 진료를 기다리는 편안한 표정의 박혜주 씨는 올 2월만 해도 목 통증으로 인해 항상 표정은 굳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무척 안정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목 통증이 너무 심해 동네 병원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곳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깨 이쪽에 완전 송곳으로 완전 찌른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이 병원으로 바로 오게 돼. 그러니까 아팠을 때는 거의 꼼짝을 못 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일반 생활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병원 오실 때는 팔이 좀 이렇게 끊어질 듯한 아픔, 그지? 그래서 사실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은 거의 자유롭게 다 돌아가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가 목에서 신경이 누르면 결국 팔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신경이 누르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거든, 과민하게. 지금 이제 거의 다 좋아졌잖아. 2달 만에 거의 다 좋아졌고, 지금 이제 이게 심근 반사 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업적으로 이제 목이나 또 허리 같은데 이 척추에 하중이 안 가게끔 그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자세나 이런 것을 좀 잘 해야 되고, 또 근력 운동하면서 그 척추에 부담이 안 가게끔 옆에를 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서 잘 유지시키면 좋지 뭐. 이분께서는 47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손님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게 머리를 손질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나 목의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자세를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디스크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 무리가 간 디스크는 변성을 일으켜서 결국 파열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환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 병원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울면서 들어오고 팔을 자체를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탱하면서 따님과 함께 겨우 들어왔었는데, MRI를 이렇게 그냥 찍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면 상태에서 아마 MRI를 찍었던 것 같은데,
척추 자체의 그 디스크가 완전 파열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절한 치료, 신경 블록이라든지 차단술 이런 걸 통해서 약 한 2개월 만에 환자 증상 자체는 거의 80% 정도 좋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뇌에서 신경이 타고 쭉 내려오는데 앞쪽 디스크가 완전 파열되어서 신경 쪽으로 50% 이상 이렇게 밀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약 6주 만에 이 디스크 사이즈가 50% 정도 호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찍은 MRI를 보시면 앞쪽에서 보였던 그런 신경 압박이 현저하게 줄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자기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미용 사업을 아주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건강에 대해서 참 중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내가 요번에 한번 아파봄으로써 건강이 최고라는 거를, 건강해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느꼈죠. 이제 이 직업을 하니까 이제 안 아프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이죠. 척추 협착으로 인해 잠을 못 잘 정도로 팔꿈치가 아팠던 박정현 씨. 가만히 있어도 팔꿈치에 통증이 느껴져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팔꿈치와 손가락 감각까지 둔해져 겁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팔뚝 쪽이 제일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어깨 쪽인데, 지속적으로 뭘 갖고 누르듯이 짹짹거리니까 신경이 자꾸 가다가 자다가 깨고 한 5일 정도 잠 못 자다가, 그래갖고 이제 요 진통제 먹고 이제 좀 덜 아프면 이제 지치가 자는 거지, 지치갖고. 지금은 조금 잡니다. 근데 깊이는 못 자고 한 2시간 정도에 잠시 깨는 것 같아요. MRI상에 오른쪽이 훨씬 더 심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왼쪽이 아픈 사람들은 일종의 다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꼭 신경뿐만 아니고 무슨 혈관성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와 동반된 협착증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이 결국 머리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혹시 머리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는 여기 우리 상완신경총이라 그래가지고 목에서 신경이 빠져나온단 말이죠. 빠져나오는 뒤에 신경 뭉치들이 어깨 주변에 이렇게 해서 팔로 내려가거든요. 혹시 그런 상완신경총에 또 문제가 있는지 어쨌든 다른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데 지금 박정현 씨는 전체적인 신경 압박은 오른쪽이 심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왼쪽도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요거 왼쪽의 디스크가 굉장히 경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수술적 치료보다는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경막 외 신경 블락이라고 일종의 신경 차단술처럼 그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추에 척수증이 있어서 갑자기 걷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제가 이미 6년 전에 흉추 신경 감압술 및 척추 고정술을 실시했던 환자입니다. 갑자기 6년 만에 나타나셨죠, 이분께서는. 나타나셔서 이제는 갑자기 목이 아프고 왼쪽 팔 쪽으로 심한 방사통이 있고 특히나 손가락 저림증이 너무 심해져서 찾아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전에 수술한 흉추 쪽의 상태는 괜찮으신데 경추 쪽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디스크와 더불어서 후종인대 고라증과 그 다음에 후관절증, 우리 척추에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셔가지고 그 관절이 커짐으로써 인해서 오는 협착증 3가지 병변이 동시에 발생된 그런 환자였습니다. 급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신경이 누르는 쪽으로 증상이 빨리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착증 같이 이렇게 만성적으로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 자체가 이 신경의 압박이 어느 정도 한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께서는 오른쪽의 신경이 훨씬 더 많이 눌리는 것은 만성화됐다는 거죠. 그러나 증상 자체는 언젠가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현 씨는 통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증 주사 치료를 받습니다. 통증 주사 치료는 약해지거나 병변이 발생한 부위에 증식제를 주입해 강화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치료를 반복할수록 재생과 강화 작용이 촉진돼 통증을 개선하고 튼튼하게 재생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디스크 환자의 보존적 치료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전 단계 또는 시술 이전 단계로서 이런 경막의 주사라든지 신경 차단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신경 차단술의 주 목적은 1차적인 것은 통증 치료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냐면은 들어가는 약제에 따라서 통증을 조절하는 직접적인 약제도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시킴으로써 인한 통증 효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 주변에 생기는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희석시켜서 그 통증을 조절하는 게 세 번째의 기전이 되겠습니다. 주사를 통해서 바로 통증이 개선되는 분도 있지만 결국 신경 주변으로 이게 주사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경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좀 더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이 흡수되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뭐 내 뜻대로 안 되겠지만은 뭐 이제 뭐 운동도 좀 병행해갖고 다시는 좀 안 아프기를 바라. 이 한번 아프고 나니까 좀 팔이 한 번씩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기분도 들고 고통이 많이 떨어져요. 허리 디스크로 7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온 남원술 씨. 허리 통증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이 병원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또 다른 신경 증상으로 인해 오늘 주사 치료와 신경 성형술을 받게 됩니다. 마음은 착잡하지만 오늘 시술을 통해 좀 더 건강한 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을 견뎌봅니다. 한 6년 전에 수술을 한번 했었어요. 4번하고. 뭐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 없이 그냥 계속 잘 그냥 생활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복부 운동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허리가 많이 땡기더라고요. 허리 땡기기 시작하면서 다리까지 이제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찌르는 그 같은 느낌? 그러고 막 잡아 당기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왔어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 때문에 일단은 뭐 원장이 제일 빠르다 하니까 일단 그쪽으로 했지. 남문술 씨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예, 다리는요? 다리가 좀 땡겨서. 이전에 아마 수술한 부분에 대한 그 유차, 그 부분에 대한 신경 압박도 좀 있고, 그다음 밑에 새로 생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어쨌든 그 비수술적 치료로 주사 치료하면서 그 신경 지나가는 공간을 좀 확보하는 그런 풍순 성형술을 지금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약 한 7년 전에 타 병원에서 허리 4, 5번에 대해서 신경 감압술 수술을 이미 실시했던 분입니다. 본인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부터 왼쪽 다리에 근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내원했을 당시에는 그게 좀 더 진행되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서 사진 촬영, MRI 촬영을 하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4번, 5번 이전에 이제 수술했던 부분이고, 왼쪽 부분이 5번, 6번 허니 천추 1번 간이라는 한 칸 밑에 척추 레벨입니다. 이전의 수술 부위는 감압 수술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부분인 요추 5번, 천추 1번의 왼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자체가 상당히 협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전에 수술했던 환자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신경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 발병한 협착증이나 디스크와 감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환자에 대한 면밀한 신체 진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는 남원술 씨. 예전에 한번 받아보았던 시술이지만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두 눈을 꼭 감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오늘 시술을 끝으로 허리 통증은 깨끗이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술을 준비하는 의료진들의 손놀림이 빨라졌는데요. 의료진의 바람도 우리와 같겠죠. 척추신경 성형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디스크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협착증이 있을 때 신경근이 신경공을 통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일종의 좀 해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공간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술 전의 시술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영상 증폭기를 보면서 정확한 해부적인 위치를 잡은 다음에 약 한 3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카테터를 척추 신경관 안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변이 있는 부분에 신경근에 정확히 위치한 다음에 아주 작은 풍선을 이용해서 그 신경 주변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 공간이 조금 확보되는 물리적 압박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속에 저희들이 그 준비한 통증약이라든지 아니면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을 같이 투입함으로써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은 말 그대로 풍선을 이용해 좁아진 척추관을 확장하고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개선하는 방법인데요.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해 눈으로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정확도가 비교적 높다고 하네요. 요추 5번, 천추 1번 간에 좌측으로 신경공을 정확히 찾아서 천추의 그 틈새를 이용해서 카테터를 넣었습니다. 넣고 이미지를 확인한 후에 그 신경공에 주변에 유착이 된 것을 조금 해리를 시키면서 풍선 확장을 통해서 신경공이 좀 넓혀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약간의 진통제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염증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제를 몇 가지 섞어서 지금 주입한 상태입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환자가 나오시면은 통증 자체가 굉장히 완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윗 레벨인 4번, 5번 쪽에 다른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한 상태라서 유착이 심해서 역시 유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확장 시술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밖을 통해서 신경공을 이렇게 확인해서 외부에서 통증 주사를 주고 나온 상태입니다.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안 아픈 게 제일 바람이죠. 일단 허리가 지금 재발 안 하고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만 없으면 그 바람이죠. 다른 거는 없어요. 몸이 제일 우선이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병실 주변을 열심히 걷고 있는 장정자 어머니. 퇴행성 척추 협착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신데요. 80세가 넘는 나이지만 아직도 병실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입원 기간 동안 힘이 들만도 하지만 유쾌한 성격 때문인지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냥 목욕탕에 찬물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몸 운동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 하다가 이렇게 조금 삐끗했어요. 다리가 심줄이 있지. 거기 이제 이래 저리고 아프고. 그래가 많이 못 걸어서 왔지. 선생님 믿고 몸을 뵙겠지. 이제 뭐 나가 많으니까 이제 두 번 다시는 이제 없으리라 생각하고 사는 동안에 좀 편하게 살라고 그랬지. 안녕하세요. 수술할 때 뭐 이렇게 핀도 좀 받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거는 그냥 신경만 풀어주는 수술했거든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시잖아요, 그죠? 다리도 마비도 많이 풀리고, 그죠? 우리가 물리치료실 가면은 그 무중력 상태에서 사람을 이렇게 띄워놓고 허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좀 덜 가게 해서 운동하는 게 있어요. 오늘 또 그것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면 점점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장정자 씨께서는 허리를 바로 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다리 마비까지 근력 약화까지 있어서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미 수결관, 타원뿐만 아니라 여러 한의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서 수술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환자가 내원했을 당시에 MRI를 보시면 허리에서 쭉 내려오는 이 신경 자체가 4번, 5번에서 흔히 끊겼다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새까맣게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경골이 이렇게 쭉 타고 끝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막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수술 후 사진이죠. 막혔던 부분이 지금 완전히 다 뚫려서 신경이 정상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이미 하지 마비가 있어서 제대로 보행을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신경감압술을 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마비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가 주로 침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주로 고령인 환자들이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전신적인 질환, 심폐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욕창이라든지 근력 약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조기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비가 있는 환자들은 자가 보행이나 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관절이 안 좋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중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관절 운동이나 척추 운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정자 어머니가 받을 치료는 AGT라고 불리는 무중력 치료기를 이용한 치료인데요.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보행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빠르고 안전하게 재활을 시킬 수 있는 재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AGT라고 불리는 무중력 운동기구는 주로 관절 수술이나 척추 수술하는 환자들 중에서 하지마비가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허리나 다리에 하중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시켜서 전체적인 보행의 밸런스라든지 근력 운동이라든지 관절 운동을 시켜서 환자가 빨리 재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척추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허리의 관절 운동이나 허리 자체의 근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람은 다 건강하게 사는 그게 바람이지.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뭐 입이 땡기면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렇습니다. 디스크 환자들이 피해야 될 생활 습관은 딱 하나입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든지 없애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좌식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은 의자 생활하는 것보다 좌식 생활하는 게 훨씬 더 허리에 하중이 증가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허리를 굽혀서 드는 행동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피하면서 생활하는 것도 훨씬 더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병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노화나 변성으로 발생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운동과 좋은 생활 습관과 자세를 가져서 디스크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환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개인별의 적절한 맞춤 치료가 중요합니다. 모든 분들의 척추가 만세를 부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디스크. 방치로 인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은 더는 디스크를 손상하지 않고 자연 치유가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 잘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쉽지 않지만 건강만은 더 힘들기 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